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 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되게 오랜만에 이런 관련된 영상을 찍는데요. 그 뭐 바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뭐 늦어지기도 했는데 뭐 사실 그 이 비슷한 질문이랑 고민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요즘에 많은 그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AI 툴을 사용을 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AI 툴을 써보시면, 되게 많이 놀랍니다. 왜냐면,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기도 하고, 또 쓰다 보면 뭐 이렇게 AI 모델이 이렇게 날마다 업데이트도 되고 뭐 새로운 AI 툴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챗GPT만 썼다면 뭐 클로데라는 툴도 나오고 퍼플렉스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는데 뭐 제미나이도 나오고 근데 이런 툴을 쓰다 보면 그 결과물을 이렇게 딱 보고 나면 그 인간이 연구를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인간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 좀 빠지기도 합니다. 뭐,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를 앞서서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이 최근에 뭐, 채지피티 뭐, 새로 나온 프로라든지, 뭐, 그록이라든지, 뭐, 퍼플렉스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최근에 아주 재밌게 잘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처음 배워서 하는 것들은 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AI 시대 때 논문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논문을 가르쳐야 되는, 논문 작성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지도교수의 입장으로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 작성에 대한 팁을 좀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AI 시대 때 논문 작성과 준비, 그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글쓰기와 질문 만들기 조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써봤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네. 저희 학생들 최근에 뭐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리서치 플랜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학생들 항상 쓸 때마다 되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쓰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좀 고생을 해도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다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 많은 그런 경우들에 챗GPT를 써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저도 뭐 논문 쓰거나 심지어 이메일 답장도 챗GPT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I가 글을 잘 써주는데 그 여전히 AI가 쓰고 나면 그런 쓴 것이 잘 써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AI보다 인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글이 나온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식의 총량은 AI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 지식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인간의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했었던 질문처럼 AI가 이렇게 글도 잘 써주고 연구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거의 하루에 한 30%는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일종의 답은 이거 같은데요.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들을 엮어서 일종의 정돈된 지식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 AI는 그러니까 지식을 기술적으로 배열하고 전개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왜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런 지식들을 어, 저-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철학이나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내가 뭐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생각, 욕망, 욕구 같은 거는 현재 AI에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줘라고 말을 하기 전까진 절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챗GPT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종의 그런 자동화 시스템들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형태의 AI로 발전시키려는 일종의 프로토타입들이 이제 막 제시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 시대가 오면 AI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자유의지의 모습이 그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겪어왔었던 그런 모습과 같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저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굉장히 사소로운 것에도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어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일상의 모습에 대해서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까지 AI가 발전을 할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연구가 그런 사사로운 질문이냐라고 또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연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약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뒤집어 보기도 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남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죠? 마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전개를 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고, 그게 연구의 굉장히 좀 창의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AI와 인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AI 시대 때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에는 질문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질문하고 싶은가. 그죠? 어, 뭐 최근에 뭐 다른 그런 기사에서도 봤는데 그 어떤 AI 개발자들이 아마 미드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미드전이라고 그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 그 그 툴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그 챗GPT엔 달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미드전이라고 이미지만 만들어주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그 미드저니 회사에서 예전에 그 화가들을 고용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미드저니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그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넣는 되게 파라미터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고딕 뭐 그런 그림체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 나고 뭐 어떤 색감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넣어야지 그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죠? 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들면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일반적이고 편의적인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에 인간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있는 혹은 그거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질문이 분명한 어떤 그 주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주체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던지고 싶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넓은 지식과 혹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의 그 바다에서 원하는 형태의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학원에 처음 왔을 때 뭐 AI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예전의 시대에서처럼 결국에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를 처음 배우는 연구에 처음 노출되는 그 학생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단순하게 찾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보통은 우리가 대학원에 들어오면 AI가 있기 전에도 그랬고, 교수님이, 우리 연구실은 뭐 암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암을 유전체로 연구한다. 그러면 논문을 읽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리고 암 유전체에 대한 논문을 펀메드나 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같은 데서 검색을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논문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읽습니다. 그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작성된 논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활동이긴 하나 결국에 논문이라고 하는 건 모든 논문이라고 하는 건 그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몇 가지 메시지들 중에 하나가 내가 찾고 싶은 질문에 해당을 합니다. 그 모든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땐 처음에 굉장히 많은 논문을 찾고 그 논문에서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AI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논문을 찾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이라는 게 뭔가, 결국에 질문이라는 것도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한테 얘기를 하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질문 리스트,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이런 질문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얕은 수준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얕은 수준의 지식에서 시작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예전에 했었던 질문들을 보면 그 질문들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지금은 노션을 쓰지만 예전에는 에버노트도 쓰고 뭐 베어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노트 앱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수년 전에 했었던 뭐 석사 때 했었던 혹은 심지어 학부 때 했었던 뭐 학부 때는 에버노트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 메일이나 이런 데 저장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첫 번째 출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석사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암을 연구하는, 그죠? 암의 멀티오믹스를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번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암에서 유전 변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학부 때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암세포에는 다양한 유전 변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뭐 P53도 있고 EGFR도 있고 KRAS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보고 그렇다면 질문에서 P53 유전 변이는 전체 암 중에 몇 퍼센트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폐암에서는 몇 퍼센트가 나타나나, 유방암에서는 몇 퍼센트가 나타나나, 어떤 암에서는 몇 퍼센트가 나타나나, 이런 식의 질문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P53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들의 빈도는 어떤가, 뭐 EGFR은 어떤가, KRAS는 어떤가,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이 질문을 적습니다. 쭉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P53, EGFR, KRAS 이런 건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고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에서도 많이 보는데 이런 유전자들을 소위 말해서 네임드 유전자가 됐던 이유는 뭔가? 이 대표 유전자가 됐던 이유는 뭔가?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논문을 읽으면 드라이버진이라고 배우는데 그런 테크니컬한 용어를 알기 전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유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어떤 정의로, 어떤 기준으로 할까? 통계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를 적습니다. 그냥 쭉 적어요. 그죠? 그리고 같은 유전자에서 변이는 특정 위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다양하게 발생하는가? 뭐, 이것도 나중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논문에서 찾을 수 있겠죠. 어떤 논문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최신의 논문을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조사하다 보면 여러 개의 논문들이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포괄적이고 최신의 논문이라는 걸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갖는 게 그래서 먼저 중요하고, 나중에 이 질문을 점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논문들을 이제 시납으로 계속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큰 묶음의 질문을 만들었다고 하면, 질문은 계속 질문을 낳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생각합니다. 그럼 유전변이가 암에서 갖는 기능적인 의미가 뭐냐? P53 유전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 환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셀 사이클의 유전자 발현량이 올라간다. 그럼 이걸 플로리퍼레이티브 액티베이션 뭐 약간 이런 식의 말로 뭐 대충 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를까? P53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언급했던 EGFR이나 KRAS 유전자들은 어떤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나 인산화 단백질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변이가 있을 때 어떤 세포 집단이 영향을 받는가? 튜머셀인가? 이뮨셀인가? 이런 질문들도 쭉 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변이가 없는 환자들 또 몇 퍼센트가 나타날 텐데 이렇게 변이가 없는 암 환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암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발병 기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쭉 쓰는 겁니다. 쭉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질문을 쓰기 전에 뭐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질문들을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일단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생물학을 전공한 학부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이미 기본적인 학부에서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질문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그냥 툭툭 쓰는 겁니다. 이, 뭐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우리 고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항상 답을 잘 맞춰왔던, 정답을 맞춰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뭐 같이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라고 하는 건 사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모르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답을 모르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는 연구자들의 특권이면서 또 자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망상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가 엄청 많은 걸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아, 그 질문 좀 이상해. 그 질문에 이미 답이 있어. 이렇게 뭔가 핀잔을 둘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써봅니다. 계속 쓰고,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들을 다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수업을 하면, 제가 이번 연도는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수업을 하면, 이렇게도 수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첫 시간 혹은 한 두 번째 시간까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학부생들이 써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한 학기 동안 답을 찾는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재밌겠죠. 근데 강의평가에서 굉장히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교과서에 없는 거를 가르치면 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남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미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답에 대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질문을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인공지능도 나온 시대가 됐다. 그러면 답만 더 잘 찾으려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제가 평이한 질문들을 넣었지만 여러분들 계속 좋은 질문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질문을 만들고 글쓰기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질문들을 잘 만드는 게 논문을 잘 쓰기 위한 기본 골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당장 정확하게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전제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처음부터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답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과정은 저는 날마다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위에서 질문의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구글이나 펀메드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썼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요즘에, 확신이 든 게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 Perplexity Pro. 여기서 이제 이걸 써야 되겠죠. Perplexity Pro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Perplexity인데, 프로 버전을 써야지 딥 리서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Perplexity Pro의 딥 리서치는, 프롬프트를 조금만 다듬으면 거의 그 구글이나 펀메드 서치의 시간을 한 30분의 1 정도로 줄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퍼플렉스를 제가 작년쯤에 쓰다가 뭐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 딥 리서치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믿거든요. 제가 해보기 전까지.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하루 생각이 나가지고 이 펄플렉스에 들어갔더니 저희 학교 계정이 교수님들은 한 달이 무료고 그 학생들은 1년이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프로를 이제 이게 무료로 결제를 해가지고 딥리서치를 써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진짜 거의 생각하는 논문을 다 찾아줘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넣을 때 블로그나 위키피디아 찾지 말고 그다음에 논문만 찾아달라. 그러면 정말 잘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교수님께 추천을 받은 사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세만틱 스콜라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든 그 인공지능 그 문헌 조사 플랫폼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기서 요 첫 번째 질문 있죠. 이런 질문 하나를 딱 떼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여기서 결과 나오겠죠? 그 결과 나온 거를 그냥 복붙해서 PPT 슬라이드나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 앱에 정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막 다듬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며칠 뒤에 다시 돌아와서 또 똑같은 걸 AI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근데 AI에 질문했을 때 답이라는 게 항상 정확하지 않고 어떨 땐 가변적이기도 하고, 흐름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교하고 또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나왔던 이 P53 유전자의 유전 변이는 전체 암 환자들 중에 몇 퍼센트가 나타날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러프한 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치에서 나왔던 논문들의 뭐 2025년에 A라고 하는 논문이 가장 포괄적이었다. 혹은 뭐 유럽인들 중에 몇 퍼센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B 논문에서 찾았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번 서치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남게 되고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 내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피오십산 유전자 몇 퍼센트 나타나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답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거에 100% 전공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하는 거를 날마다 반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마치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을 했을 때도 운동을 딱 처음 하면 바로 근육이 붙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이 체질이 바뀌고 근육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붙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연습들을 날마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방향인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짧게는 10분, 좀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침이나 밤 중에 집중이 가능한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quiet time이라고 우리가 큐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낮 시간에 하셔도 되고 저녁에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는 주로 바이오인포매틱스,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연구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학위를 할 때도 그랬고, 저는 약간 논문을 찾거나 글쓰기를 할 때 뇌 모드랑 프로그래밍을 할 때 뇌의 모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위를 할 때 주로, 아침 시간대, 그러니까 점심을 먹기 전까지는 글쓰기를 좀 많이 했고,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시간이 가장 활성이 좋기 때문에 그때 뭔가 창의적인 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조금 파라미터도 바꾸고 반복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오후에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의 끈을 만드는 시간과 그냥 일반적인 연구를 해서 트러블 슈팅을 하고 진한 과정을 하는 거에 그 일종의 구분을 두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딱 정해두고 집중이 가능한 시간대에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예시에서 든 것처럼 여기 제가 사실 프롬프트를 아니 내용을 좀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시에서 든 것처럼 이런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도 됩니다. 모든 걸 조사를 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대 하나의 굉장히 간략한 지식 정도만 얻어두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하루에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양을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슬라이드에 대강이라도 써두고 나중에 발표 자료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질문과 정보가 쌓이다 보면 논문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논문을 작성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쉬워진다는 거죠. 이 대학원에 왔을 때 옛날부터 대학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원생은 몇 편의 논문을 읽어야지 논문을 쓸 수 있냐? 100편을 읽어야 되냐? 1000편을 읽어야 되냐? 논문을 1000편을 1000개를 읽으면 박사가 됩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일주일에 논문을 몇 개 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답을 사실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저도 석사 1, 2년 차 때 논문을 많이 조사했는데, 아니, 1, 2학기 차 때. 그때 이제 저는 논코딩, 이 지놈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논코딩 지놈에 대해서 그때 제 엔드노트에 한 900에서 1000편 정도의 논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던 것 같아요. 이게 말만 정리지 그 책을 사가지고 서재에 꽂아두고 안 읽는 것처럼 그런 논문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넣어두는 것도. 그래서 몇 편을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제 학위 논문에 한 200에서 300편 정도를 인용 논문으로 넣었던 것 같고, 지금도 웬만한 논문을 쓸 때 한 100편 정도는 제가 그냥 아주 꺼내 먹듯이
아, 이거는 이런 흐름이지, 이런 로직이지 하고 딱딱딱 내놓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생기긴 하는데, 그게 뭐 정량적으로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 예전에 그 트위터인가 인스타그램인가 어디서 봤는데, 어, 그게 한 4년 전인가 코로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떠가지고 본 건데, 어떤 대학원생이, 국내 대학원생이,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원생이 그 논문 읽기, 그 코로나 때 심심하니까 논문 읽기를 한다고 논문을 하루에 한 편씩 읽고 그냥 되게 짧게 정리한 거를 이렇게 논문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걸 올렸을 때 저도 그런 페이스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요즘에 다 이런 게 유행이니까 이런 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2년인가 3년이 지나가지고 아, 그 사람은 그때도 이걸 잘하고 있었을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그 다시 검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걸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진짜 이 사람이 대단한 게 2년인가 3년 동안 그걸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하더라고요. 날마다 올렸어요. 근데 이게 그 대단하다라고 말을 했던 게 그냥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반복했던 게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 데이 원 때 그러니까 이걸 처음 시작하기로 한 날 논문에 대해서 정리한 그 글의 그 깊이랑 2년인가 3년이 지났을 때 그 깊이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논문을 보는 그 눈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때는 AI 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통으로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그거를 날마다 그냥 자기의 언어로 이해되든 안 되든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논문을 이제 실적을 찾아보니까 논문도 많이 썼어요. 진짜 연구도 열심히 했어요. 그 저도 그 한 2017년부터 꽤 오랫동안 이제 글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다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읽었고 제 분야가 아닌 논문들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논문들도 저희 유전학 분야의 역사적인 논문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나중에 강의 노트에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연구 분야의 한 꼭지를 확장시켜준 시간들이었어요. 그때도 뭐, 그때는 제가 박사한 이후였으니까, 연구 논문을 열심히 써야 되는 시점이었는데도 저는 그 박사 대학원생처럼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 뭐, 교수님, 뭐, 이 프로젝트도 많고, 대학원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언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그 자신의 생각의 근육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맨날 얘기합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 막. 네, 네. 하면 좋다. 누군가는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질문을 세우고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돈하는 힘입니다. 그죠? AI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일은 이 글을 읽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질문은 저만 할 수 있고 제가 하는 질문의 근간이 되는 관심사는 저만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거죠. 연구는 결국에 글쓰기죠. 그죠? 글쓰기는 나라는 사람의 사고를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메일의 작은 정리와 질문 하나가 언젠가 당신만의 시선과 스토리를 가진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라고 하는 연구자를 만드는 거죠. 질문 속에는 뭐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 가치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결국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대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왜 시작하지? 그 욕망이 있었을 거잖아요. 욕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밖으로 꺼내서 말로 만들어 보고, 논리로 만들어 보고, 그
그다음에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메시지로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AI가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그냥 AI에 딱 넣어가지고 답을 얻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만 계속 반복하다 끝나는데, 네, 다음에는 그 AI 툴에 대해서 또 시간이 날 때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